안녕하세요. 즐겨 듣는 톡톡 사연에 처음으로 제 얘기를 보내게 됐어요. 저는 친정 집안이 무척 가난했는데 오죽 가난하고 궁핍했으면 첫째를 낳으시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둘째를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형제가 위로 친정 오빠 하나뿐이에요. 당시에는 은근하게 남아 선호 사상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들 낳았으니 일단 그걸로 됐다는 소리를 들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 보인다라는 소리까지 들으시니까 둘째 생각은 얼른 접어두셨던 겁니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씁쓸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고모가 저희 집에 당신의 자식들을 맡기셨어요. 올케, 우리 애들 좀 부탁해. 평일에만 올케가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래 줄 수 있지? 네? 평일에만, 아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애들을 제가 봐야 하는 건데, 그건 좀 무리죠. 무리? 아니, 대체 왜? 뭐가 무리인데? 애기 돌보는 김에 우리 애들도 좀 봐주면 되잖아. 아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애기 봐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애들까지 보고 있겠어요. 아이, 올케가 우리 애들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우리 애들 얼마나 의젓하고 차분한지 모르지? 애들이 나서서 애기들 귀여워해주고, 애기하고 놀아주고, 다 그렇게 할 거니까 올케는 더 이득이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상황이 매번 그렇게 되겠어요? 결국 제가 하는 일만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저도 짬짬이 부업을 해야 해서 정말 곤란해요. 무리니 곤란하니 올케는 참 사람이 부정적이다. 해보지도 않고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무튼 나는 바로 다음 주부터 올케가 우리 애들 봐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난 애들 아빠 일 도와줘야 돼서 이제 엄청 바빠지거든. 우리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자 가족끼리. 우리가 남이야. 알겠지? 고모는 애가 둘이었고 당시에 고모부가 하시는 일을 도와주시게 되셔서 그것 때문에 바빠졌다는 핑계를 대셨죠. 친정엄마는 당연히 당신의 시조카드를 맞기 싫어하셨고요. 힘들고 고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일이 뻔했으니까요. 고모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친정 아버지께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지만 의도가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누나 말이 맞기는 해. 서로 돕고 지내야지. 우리가 어디 남이야? 아니잖아. 진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뿐인데 우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 여보. 팔이 안으로 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고모한테 찍소리 못하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고모가 아버지의 누나이니까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첫째인데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어렸을 때 집안 어르신들의 비난을 엄청 많이 받으셨다네요. 아들인 동생의 복까지 다 훔쳐서 먼저 태어났다나 뭐라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논리 때문에 고모는 바깥도 아니고 집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고모는 다 크고 나신 뒤에 옛날에 무척 서러운 일이 많아서 힘들고 화가 났다는 심정을 전부 밝히셨죠. 아버지는 그걸 듣고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당신 때문에 고모가 욕을 얻어먹으며 자라셨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한테는 너무 귀엽고 소중한 조카들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돌봐주자, 응? 여보, 누나가 앞으로 매형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하잖아. 당신 말 한 번 잘했네. 당신한테는 한 핏줄 귀여운 조카들이지. 나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 그리고 당신은 내내 밖에만 있잖아. 돈 벌려고 내도록 나가 있는 양반이 애들 보는 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입을 그렇게 쉽게 나불거려? 결국 우리 애기도 조카들도 전부 다 내가 돌보는 건데 그것도 부업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조카들을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지. 벌써 매형한테도 내가 얘기 다 해놨는데. 여보, 우리가 마음 좀 넓게 쓰자. 이 다음에 10배, 100배로 갚아줄 사람 우리 누나야. 10배, 100배 좋아하시네. 그만큼 피해는 안 끼쳤으면 좋겠네. 자기 누나라고 무작정 감싸고 좋게 봐주려고 하는 거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친정엄마가 분통을 터뜨리셨죠. 고모는 속된 말로 성질이 좀 지랄 맞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을 매번 과거의 죄책감을 이유로 감싸고 편들어 주시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의 속만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모두 고모한테는 별소리 못 하셨어요. 옛날에 하도 아들, 딸 차별을 심하게 하신 것이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민망하게 머쓱해진 탓이었죠. 참고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 다리는 발목, 무릎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통증에 호소를 자주 하셨고, 거동도 불편하셨고요. 친할머니께서 간병 생활을 하며 지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손주들을 돌보실 여유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 엄마가 당신의 시조카들까지 매번 돌보시고 돈까지 버시면서 고군분투를 하기 수년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무료 시조카 돌봄 서비스는 종료할 수 있었죠. 고모네가 그때 멀리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고모부의 일 때문이었는데 엄만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눈치만 보는 애들 돌보기에서 해방되네. 아휴, 조만간 뒤엎을까 말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를 가게 되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고 속이 후련한지. 여보, 그렇게 속으로 생각이 들더라도 너무 솔직하게 입 밖으로 털어놓지 마. 특히 다음에 우리 누나 만났을 때 이사 가서 행복하다는 티도 내지 말고 사는 곳이 멀어져서 서운하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 내가 당신 때문에 그나마 당신 체면 생각해서 그간 참아줬던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와서도 자꾸 말을 그따위로 해. 가난보다 나를 비정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당신이라고. 알어?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던 엄마를 나무라면서 두 분이 크게 싸우셨어요. 그걸 제 친정 오빠가 다 보고 있었죠. 오빠가 나중에 이때를 회상하기를 두 분이 그대로 이혼하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빠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나이. 저희 집에는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어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오빠에게 하시는 이런 소리를 자주 들은 적이 있었죠. 너 임마, 네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잘 돼야 하는 거야. 우리가 없으면 네가 네 동생 챙겨 살아야 하거든. 네가 오빠니까 책임감 언제나 갖고 살아. 알았지? 그러면 오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은 항상 오빠를 향해서 가난을 탈출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돈이 중요한 이유 같은 걸 자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옆에서 손가락만 빨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아이였죠. 하지만 사춘기 나이가 될 무렵 지난날에 부모님이 오빠에게 강조를 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레 정확히 인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오빠의 결혼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지내고 돈을 벌어서 야무진 미래를 꾸려야 마땅했을 제 친정 오빠가 찢어지게 가난한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웃집에 살았던 애기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생각나네. 그 애기 엄마가 빚쟁이에 쫓겨본 적이 있던 사람이라 돈 없는 걸 아주 징글징글해 했었거든. 나한테 부자와 부자가 만나면 대박이지만 가난이 가난을 만나는 경우에는 비극이에요 라고 했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섣불리 둘째를 가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딸은 늦게 낳았던 건데 한참을 잊고 살았던 그 애기 엄마가 해준 소리가 왜 지금 다시 생각나는지.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언니를 쳐다보셨죠. 새언니는 고개를 떨구면서 자기 배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한숨을 있는 대로 다 내쉬셨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그냥 말문이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친정 오빠가 25이었으니 남자치고는 결혼이 정말 이른 편이었죠. 새언니는 고작 23이었습니다. 뱃속에 생명이 들어서오는 바람에 급하게 살림을 차리게 됐고 그 해에 곧장 저에게 친조카가 생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새언니네 집안이 정말 가난했어요. 고기를 고기 반찬이라고 부르면 그 집은 정말 가난한 거라고 하던데 제가 그 유머를 듣고서 혼자 속으로 뜨끔했잖아요. 저희 집 얘기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가난한데 경제관념도 전혀 없으며 집에 환자들만 줄줄이 있는 집안이 바로 새언니네 친정이었고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그 집에서는 선물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선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선물을 받고 싶다는 게 그 집안 어른들의 말씀이었어요. 그걸 들으신 제 친정 부모님은 이마를 짚으셨고요. 그런 집안을 처가로 두게 됐으니 제 친정 오빠는 돈이란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욱 떨떠름했던 사실은 새언니가 얼마 안 있어서 둘째를 임신했던 것이었어요. 여기서 안 그치고 셋째까지 생겼을 때 친정 엄마가 폭발을 하셨습니다. 아, 너희는 생각이 없니, 응?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아서 키우겠다는 거야? 아, 지금 내 도움 아니면 작은 애들도 돌보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주제에. 아, 왜 계획을 안 세우고 멀리 앞을 내다볼 생각조차 못 하는 거야? 너희가 그러고도 애들 부모냐? 어?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제발 현실을 보면서 살아. 애들러 말씀은 하셨지만 돈 나갈 구석들은 많은데 자녀 계획도 똑바로 안 세우는 건 미친 짓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셈이었어요. 그 앞에서 친정오빠는 부끄럽다는 듯 아무 말도 못했고 새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새언니는 넷째를 임신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로 또 생길 줄 몰랐어요. 넷째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설마 애가 또 들어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세원이가 울먹이며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차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죠. 얼마 후 세연이는 몸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하면서 애들을 전부 친정 부모님께 맡겼습니다. 부모님은 그거 다 들어주셨고 손주들을 다 돌봐주셨죠. 몸이 안 좋다던 세연이의 말은 진짜였습니다. 임신 막달에 가까울수록 몸 상태가 나빠지더니 자칫 큰일이 나서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세연이는 다행스럽게도 목숨은 건졌지만 결국 뱃속에 있던 넷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그때의 후유증 때문에 새언니는 거의 5년 가까이 바깥 생활도 제대로 못한 채 회복에만 전념해야 했고요. 이제 보니까 내 팔자라는 게 애초에 이런 것이었나 보다. 시조카들의 내 손주들의 아이고 그저 애들만 죽도록 보다가 늙어 죽을 팔자였던 거야. 친정엄마의 한숨소리를 저는 자주 들었고 그만큼 파스 냄새도 자주 맡았어요. 친정아버지 또한 손주들 때문에 도무지 쉬지를 못하셨고요. 부모님이 이러고 계신데 집안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어떻게 태평하게 저만의 생활을 할 수 있었겠나요? 대학부터 저는 꿈도 못 꿨습니다. 서울대를 갈 머리가 아니라면 대학에 가지 말고 돈이나 빨리 벌어오라는 신신당부는 이미 지겹도록 들어온 뒤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계열의 생산직으로 갔습니다. 취업을 무척 잘했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기뻐하셨죠. 널리고 널린 하급 공장이나 작은 사무실이 아니라 대기업 계열이라는 것에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피곤해 하시는 모습만 주로 많이 봐왔으니까요. 제가 두 분을 웃게 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린 것 같아서 속으로 흐뭇했죠. 하지만 일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그때를 표현해 보자면 숨만 쉬는 것이 제 여흥의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일만 죽어라 했습니다. 너무 고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남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여가 시간이라는 게 안 주어졌어요. 대기업 딱지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돈은 잘 벌었고요. 월급 날만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던 제 20살의 나날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위에 어떤 언니하고 저는 친해졌는데요. 그 언니가 어느 날 자랑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부모님한테 차 한 대 뽑아드릴 거야. 여태까지 중고차만 타고 다니셨거든. 내가 신차 뽑아드려야지. 내가 번 돈으로 어때? 나 효녀 맞지? 그 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안심을 했었죠. 어떤 생각으로 안심을 했던 거냐면 저만 혼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맞아. 가족들이 최고고 사는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 가족이 우선이지. 그것도 최우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일자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는 것에 감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정말 피곤했습니다. 이쪽 일을 오래 못하고 다들 짧게 치고 빠진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짧은 몇 년간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일을 아예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었죠. 언니, 다들 바짝 벌고 나서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만두는 때가 올 텐데, 그 이후에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 일 그만두고 나면, 그때는 뭘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를 하냐니? 몰라서 묻는 거야? 당연히 우리 같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야지. 네? 아, 시집이요? 그때 시집, 보통 26, 7이면 우리 같은 애들은 다 시집 가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혼할 상대를 봐놔야 돼. 미리 점을 찍은 걸 완료해야 인생 2막을 잘 펼칠 수 있다고. 설마 여태 몰랐던 거라면 이제부터 머리에 새겨둬. 일을 그만두면 시집을 가는 거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언니가 틀린 소리 한 적 없으니까 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고려해 보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무조건이라니까. 무조건 시집을 가는 거야. 결혼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뭘 하겠어.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길이 딱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적이 한 번도 있었나? 제가 지나온 모든 길이 전부 저의 선택이긴 했지만 그게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내린 선택이었는가 하면 그것에는 확신이 없었죠. 친할아버지께서 시설에 들어가신 것은 그쯤이었습니다. 워낙 다리 쪽이 불편하셨던 분이라 세월이 흐르면서 댁에서 그냥 지내시기에는 무리가 됐거든요. 시설에 들어가심으로써 또 하나의 고정 지출이 생겼어요. 제가 땀을 흘려가며 번 돈이 또 그렇게 쓰였죠. 댁에서 혼자가 되신 친할머니께서는 적적하고 헛헛하다고 하시면서 자꾸 친정엄마를 압박하셨습니다. 시간 내서 자주 들르라는 뜻이었는데요. 엄만 솔직히 안 내켜 하셨어요. 당신께서도 너무 이모저모가 많아서 시간을 내기도 힘드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고모가 끼어들어서 엄마를 욕하셨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도 옳게는 사람이 참 한결같이 정이 없어. 가족이라는 소속감도 없나 봐. 그 얘기를 친정 아버지께도 굳이 따로 연락을 해서 떠드셨고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뭘 했냐고 하셨습니다. 고모네 애들을 수년이나 맡아서 돌봐다 줬는데도 그쪽에서는 고마워할 줄 몰랐어요. 은혜는 다 잊어버렸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고모는 우리 엄마가 불쌍해라고 하시며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셨고 저희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진작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 댁에서 지내오신 지 오래였는데 외할머니께서 너무 편찮아지셔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모시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처에 너무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곳이라면 안심이 된다고 외삼촌께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수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얘기의 끝은 돈 보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여태까지 외할머니를 모셔왔으니 시설로 모시는 비용은 저희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꺼내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가족도 그러는 게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고모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시설에 들어가신 건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똑같이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고모 입장에서는 외할머니께 쓸 돈이 있으면 그걸로 친할아버지께 더 써야 맞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저희 엄마가 당신의 친정에 돈을 보탠다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다는 것이었죠. 옳게. 그동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드리는 거 가지고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참아왔어. 근데 이게 뭐야? 게다가 친정 아버지를 향해서는 불효자식이라고 칭하며 반성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친할머니께서도 거두셨고요. 아이고, 역시 딸이 키워놓으니까 좋구나. 아들이 최고라지만 딸을 꼭 낳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 그리고 암만 해도 며느리는 남이고 내 아들 가로책은 도둑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난 이번에 그걸 또 깨닫는다.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고모네 자식들 말이에요. 첫째가 망난입니다.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이 사고만 치고 그런 주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보는 사람을 더 환장하게 만드는 유형이죠. 이것저것 해보려는 것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인데 고모는 자기 첫째가 친정 오빠보다 훨씬 더 낫다고 그랬어요.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도 아니고 대책도 없이 애들 왜 그렇게 많이 낳았을까? 내 자식이 아무리 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애만 여러 싸지른 자식보다는 근심도 덜하고 돈도 덜 들어가. 그 발언에는 친정엄마도 참을 수가 없었죠. 1년의 잡음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풀 오해가 있었으면 풀기 위해서 친할머니 댁에 모인 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줄줄이? 소세지? 애만 열어 싸질러? 세상에, 말씀을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착하게 가정 꾸려서 사는 조카한테 그러고 싶으세요? 왜 그렇게 못되게 구세요? 번듯하게 살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사는 녀석이에요. 못난 자식이라도 남이 흉을 보면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부모의 입에서 그런 흉보는 소리가 나오니까 엄마도 머리 꼭지가 돌아가셨고 울분에 차서 막 받아치셨어요. 그러다 설전이 시작됐고요. 고모가 먼저 야! 거리며 삿대질을 시작하시자 엄마도 완전히 폭발하셨습니다. 네 되바라지고 발랑 까진 딸년보다 우리 딸이 훨씬 나아. 우리 딸 효녀야. 근데 네 딸은 뭔데? 남자에 미쳐서 공부도 안 하고 꾸미는 것만 신경 쓰고 좋아하고 애가 좀 추잡한 거 아니니? 나는 그렇게 안 키웠고 어렸을 땐 귀여워했는데 왜 그렇게 자랐나 몰라. 응? 이래서 유전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나 보다. 뭐라고? 이게 미쳤나? 말 조심해. 올케가 지금 미쳐서 날뛰어봤자 어차피 우리 딸이 시집은 더 잘 갈 거야. 그때 가서 또 부러움에 눈물이나 흘리지 마셔. 공순이 딸년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돈이나 더 많이 벌어두라고 해. 어여쁘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우리 딸은 결국 시집자리 좋은 데 물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테니까. 그게 효도 아니겠어? 고모가 눈이 돌아가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두고 공순이 딸년이라니요. 공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를 두고 공장에서나 일하는 여자애라고 비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신감마저 느껴졌죠. 그래서 저는 고모의 조카니까 제가 일을 해서 돈 벌기 시작한 이후로 고모한테도 뭐 하나 해드린 것이라도 있으니까 설마 저를 그렇게 비하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지랄하네. 네 딸년이 불효자식이라서 네 속이 문드러졌다는 것만 잘 알게 됐는걸? 새치여가 길어 보이니까 네 딸 인생이 앞으로 어두컴컴할까봐 겁이 나고 있는 모양이네. 그래도 엄마가 속 시원히 그렇게 외치신 것에 대고 고모가 아무 반박도 못하신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하셔서 살짝 후련했어요. 살벌한 선전은 집 바로 밖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나와보신 친할머니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을 그따위로 나불거려? 친정엄마를 세게 치려고 팔을 치켜드셨다가 당신 스스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셨죠. 그대로 넘어질 뻔한 걸 고모가 잡으셨고요. 그 바람에 그날의 목적은 흐지부지 됐고 친할머니께서 신음하시며 방으로 가서 누우시는 동안 저희 모녀는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친할머니, 고모 모두 번갈아가며 친정아버지께 연락을 하셨고요. 아무리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당신 너무 심했어.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지. 그리고 아버지의 팔은 또 한 번 안으로 굽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침 앞에서 분노인지 모멸감인지 모를 것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던 엄마는 이튿날 결국 전화기를 드셨어요. 먼저 고모에게 사과를 하고 마셨습니다. 제가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그때 정말 얼마나 분하고 짜증이 났던지 몰라요. 언제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건 상대방인데 엄마가 끝내 참고 사과를 하셨으니까요. 고모가 저를 비하하셨던 내용이 저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았고 제 나이 딱 25살에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 얘기도 오가던 와중이었는데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걸 제가 딱 봐버린 겁니다.
대형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팔짱을 낀 채로 버섯을 먹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멀리서 언뜻 보고 긴가민가해서 다가갔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오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가가서 제가 묻자 팽이버섯 한 줄기가 입술 밖으로 추잡하게 걸쳐진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팔짱을 낀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얄미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것으로도 설명이 끝나더군요. 컥컥 소리를 내며 커다란 팽이버섯이 목에 걸린 그 남자를 두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 여자가 짜증내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고요. 이 정신 나간 아줌마가 팽이버섯을 왜 이렇게 길게 두고 시식을 하세요? 먹다가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잘라서 하셔야죠. 보통 여자가 아닌 듯 싶었네요. 저는 그 남자에게 정식으로 이별을 고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 말 뜻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실래요?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 하지만 나는 마음이 두 개라서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 것뿐이야.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줬으면 좋겠다. 앞만 곱씹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몇 달 뒤 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 같았어요. 감성적인 새언니가 저한테 막 울면서 위로를 해주었죠. 이렇게 금방 결혼이라니 그놈이 아주 미친놈이었네요. 똥 밟았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날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알았죠? 아우, 똥 밟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요. 좋은 남자, 진짜 괜찮은 남자. 저 그런 거 기대 안 해요.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네요. 내가 요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아직 신앙심은 별로 없지만 내가 앞으로 아가씨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좋은 남자, 진짜 끝내주는 남자, 우리 아가씨한테 붙여달라고. 내가 안 빼먹고 기도해 줄게요. 말이나마 고맙네요. 제가 뼈 빠지게 생산직에서 구르며 번 돈으로 새언니가 숨통 트인 채로 살 수 있었죠. 새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태생에 별다른 재주도 능력도 없었지만 고마움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거든요. 양다리를 걸쳤던 그 남자는 금세 결혼을 했다가 금세 문제가 생겼어요. 급히 먹어서 탈이 난 것만 같았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성격이 너무 지랄맞은 것이 불화의 씨앗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부싸움이 크게 번져서 양가의 싸움이 돼버렸고 결국은 빠른 이혼이었죠. 이혼하자마자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잘 해보자고 하면서요. 소름이 돋아서 미쳤냐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하는 소리가 제가 여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인 걸 보면 자기를 향한 미련이 보인다네요. 그 말을 듣는데 짜증만 났어요. 그런 기분이야말로 제가 그 남자를 완전히 싹 다 잊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생산직 일을 그만둔 뒤 작은 사무직 일을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도 고모는 욕을 하셨죠. 돈을 적게 버는 곳으로 옮겼다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3년은 더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생산직 일을 그만뒀다면서 저를 향해 참을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으로 콩고물을 받으려고 하셨던 고모의 속내 때문에 저는 불쾌했었고요. 가뜩이나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으로 심란했는데 정신 나간 옛 남자 때문에 머리까지 더 아파지다니.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기운이 좀 없었어요. 생산직 일을 할 때 가장 친했던 언니의 결혼식이라서 안 갈 수도 없었고요. 결혼식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그냥 빨리 뷔페나 먹으러 갔었죠. 어쩌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제 오른쪽에 앉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인사를 나누게 됐죠. 싱거운 대화 몇 마디가 오갔습니다. 이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는 법 같아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니 막상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너무 많이 싸우게 돼서 결국 헤어졌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양다리를 걸쳤던 전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를 공감대가 생겼었고 서로 자꾸만 웃게 됐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고요. 처음에는 나이만 딱 알았는데 직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을 때 데이트에 그 사람이 자기 차를 끌고 나왔는데 값비싼 외제차였습니다. 땡 잡았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하나? 계속 만나는 게 망설여지네요. 상당히 잘 사는 집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저는 뒷걸음질을 치고만 싶었죠. 그런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저를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새언니입니다. 진작에 알고서 작정하고 만난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주눅들 거 없어요. 쫄지 마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봐요. 아, 뭐 어때요? 부잣집 남자 만난다고 해서 누가 아가씨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니, 즐겁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럴까요? 그럼? 새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고 조언을 주는 것에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니었다면 저는 그 길로 그 사람과 헤어졌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만났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아서 결혼 얘기까지 금세 나왔죠. 저희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어요. 고모는 배 아파하셨고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아 그렇게나 형편이 좋은 집안에 허우된 멀쩡한 남자가 왜 하필? 대체 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발랑 까졌다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던 고모의 딸은 치킨집에서 배달을 하는 동갑내기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이미 해버린 뒤였거든요. 치킨집의 사장도 아니고 배달원은 뭐냐면서 그때 고모가 얼마나 짜증을 크게 내셨던지 모릅니다. 어쩌면 혹시 그때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것에 실패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고요. 조건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예비 시댁에서 반대를 당하면 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실제로 반대에 맞닥뜨린 바 있었습니다. 아주 이름 있는 곳에서 일을 했다길래 난 그것만 듣고서 그런 줄 알고 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산직이었어? 고졸의 생산직? 더 볼 것도 없지. 나는 그런 수준 여자들이 가장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머리에 든 거 없어서 어떻게든 몸으로 때우고 한탕 번 다음에 그걸로 사치나 하고 치장이나 하고 쓸만한 남자와 있는지 물색해서 한 놈 물고 시집을 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여자들. 내가 모를 것 같니?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절대 안 될 일이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향해 일을 가셨거든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워낙 저하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강경하게 계신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시누이가 이미 시집을 가서 애가 둘이었죠. 초등학생 딸만 둘이었고요. 시누이는 둘째를 낳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았고 계속 약을 복용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셋째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손자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어요. 괜히 이것저것 재면서 따지다가 영영 우리 아들놈이 장가 못 들면 어떡해. 난 3년 전에 우리 아들놈이 이제 장가 드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가 결혼 얘기 아예 없던 걸로 돼서 그때 얼마나 허탈했던지 몰라. 며느리가 집안이 좀 변변찮으면 어때? 시부모한테 잘하고 아이 잘 낳고 뭐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걸로도 충분하다. 시아버지께서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20살 나이부터 뼈 빠지게 돈을 벌면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는 점을 시누이는 또 되게 좋게 받아들였고요. 자기도 똑같이 일남일녀 집안의 딸인데 저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해보고 편하게 살아왔다면서 제 인생이 자기와는 너무 달라서 흥미롭기도 하고 저를 보면서 자기 반성이 된다고도 했었죠. 이유가 어쨌든 시누이도 저를 환영한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로서는 궁지에 몰리니까 별 수 없이 결혼 허락에 도장을 찍어주고 마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급이 떨어지는 그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어야 한다니 우리 아들의 뜻을 꺾자니 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나는지라 내가 진짜 어쩔 수가 없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되기는 했는데 내가 암만 해도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네.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셨어요. 하객들은 따스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 들으랍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음성을 들어버렸고 표정 관리를 하느라 고역이었죠.
친정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조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제 결혼을 반겨주셨습니다. 어쩜 그렇게 환하게 웃어줄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반면 친정 부모님은 내내 긴장에 경직된 얼굴을 하고 계셨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제가 남편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친정 엄마는 이제서야 실감이 난다고 하시며 흐느끼셨죠. 내가 천하의 효녀라서 결혼도 이렇게 잘했나 보다. 우리 딸 정말로 최고야. 집에서는 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넌 어쩜 이렇게 뭐든 척척 해내니? 우리 집안에서 최고 복은 바로 네가 있다는 거다. 고마워. 그리고 너무 기특해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네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힘들 때 언제든지 의지하고. 알았지? 저도 그제서야 눈물이 났었죠.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인생 모든 순간들이 그때 다 눈앞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저를 어여삐 여기신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니까 전 앞으로가 솔직히 걱정이었습니다. 시댁의 친척 어르신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이 부분도 막막했고요. 잘나지 잘난 사람들만 즐비한 시댁 집안에서 너무나도 이질적인 저라는 존재가 앞으로 상처받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네요. 친정 식구들은 저에게 너라면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다른 소리를 했었죠. 예상이 가시나요? 네, 고모요. 보나마나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이나 실컷 받겠지. 아이 적당히 수준에 맞는 남자나 만나서 시집갈 걸 그랬다고 죽도록 후회할 날도 얼마 안 남았다. 고모가 저를 보며 흥하셨지만 손주들을 맡아 돌보시느라 피곤에 찌든 그 모습을 저는 알아차려서 딱히 대꾸도 안 했어요. 고모는 옛날에 당신의 자식들을 저희 엄마께 일방적으로 맡기셨던 것에 인과응보를 당하신 것인지 자식 둘 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육아를 전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당신께 아이들을 맡기는 상황에 맞닥뜨렸죠. 손주 셋을 돌보시며 고된 일과에 눈밑이 퀭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애들이 셋 다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고모가 잠시 한눈을 팔고 계실 때 도로 바닥에 그려진 공사 표시선을 보고 애들이 흥미로워서 그쪽으로 가서 쭈그려 앉아 있었죠. 셋이서 바닥의 표시선을 손으로 매만지며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공사 차량이 어린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공사 인부 한 명이 바로 발견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고 차량은 즉각 멈췄죠. 안 그랬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말이 나왔을 거예요. 차에 치인 애들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고모는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엄청난 소식에 놀란 저도 병원으로 갔었는데요. 다들 한 군데 모여서 참담한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친정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계시는 고모 모습이 유독 들어오더군요. 셋 다 동시에 다치는 큰 사고였으니 천만다행으로 셋 다 수술을 받고 나자마자 의료진의 긍정적인 끄덕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 없다는 얘기였죠.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고 너무 다행이라며 친정 엄마는 웃으며 방방 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엄마에게 다가가시더니 먼저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눈물이 가득한 고모의 눈은 고맙다고 의미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걸 아신 엄마도 고모의 손을 꼭 마주 잡으셨죠. 솔직히 앙숙이나 다름없는데 한 가족은 맞다는 거, 결국은 한 집안 식구라는 거 그렇게 실감이 나더군요. 저는 휴게실에서 고모를 따로 뵙고 애들을 위해서 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전해드렸고요. 고모는 깜짝 놀라시더니 이내 새침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티를 내면서 자랑을 하니? 고모, 이거 제 돈이에요. 제가 벌어서 제가 저축해둔 돈이요. 뭐? 아이, 네 돈이라고? 고모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고 애들 맛있는 거 먹고 회복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참나,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네. 고모는 코웃음을 치셨지만 그것이 순전히 민망하고 어색해서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만 꾸벅 인사를 드리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몇 달 애들이 회복이 더 빠른 것인지 모두 다 쌩쌩해져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였고요. 놀랍게도 엄마와 고모가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고 계신다는 게 후문이었어요. 제가 살아생전 두 분이 그렇게 지내시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만 잘 지내면 될 일 같네.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긴 했죠.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둘이 워낙 성격이 잘 맞았거든요. 남편은 옛날 여자하고 싸워서 파혼했던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본인이 먼저 참자는 주의였습니다. 저는 옛날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파혼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가 애초에 배우자에게 그런 의심을 심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제 모든 인간관계를 남편에게 다 공개하면서 지냈고요. 얼마나 무탈하게 부부관계가 잘 굴러갔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점이 걸렸죠. 더 잘난 며느리를 드릴 수 있었는데 고작 저런 수준의 며느리를 들이셔야 했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다 느끼면서 지내는 것이 저로서는 씁쓸했고요. 그러다가 시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몰랐던 건데 진작에 칠순잔치를 열 장소가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어떤 호텔이었는데 시댁 집안에서 그곳을 굉장히 애용하는 편이었던 겁니다. 꽤 이름이 있는 곳이었고 고급스러웠어요. 음식도 잘 나온다는 평가가 자자했고요. 그런데다가 지리적인 접근성이 좋아서 인기도 좋았죠. 친정 식구들에게도 당연히 시아버지의 칠순잔치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친정 엄마가 병원 진료 예약이 그때로 잡혀 있다고 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들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참고로 시댁과 친정은 거리가 꽤 있는 편입니다. 칠순자치가 잡힌 호텔은 엄마가 1년에 2번 가시는 대학병원과 아주 가까웠고요. 아버지는 그 집안이 너무 잘 살아서 칠순에 가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으니 엄마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 저를 위해서 말이죠. 엄마의 뜻을 듣고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은 당연하게 좋다, 잘 됐다, 오시라고 해라 이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저는 당일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시아버지 칠순잔치가 열린 날 저는 눈도장을 잘 짓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했었고요. 그 바람에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호텔에 도착하셔서 길을 헷갈려 하셨다는 걸 그래서 몰랐어요. 뒤늦게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다가 엄마가 이미 도착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즐겁게 웃으면서 엄마를 찾아 나섰죠. 잔치가 열린 홀 밖으로 나와서 걷던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마 진짜로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냥 해보신 소린 줄로만 알았죠. 아이고, 제가 왜 그런 소리를 가볍게 뱉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네요. 약소하지만 선물 준비를 했는데, 아유,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기는요, 볼 것도 없죠. 잠깐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 앞에 곱게 차려입으신 친정엄마가 서 계셨어요. 전화를 걸려던 휴대폰을 서서히 내려놓으며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난처한 얼굴이 보였어요. 예? 아이,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신죠? 부족한 수준 미달의 딸려는 어찌어찌 받아주긴 했어도 그 애미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히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요. 워낙 배움이 짧으시다 보니까. 수준 미달, 딸려, 저기요. 아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됐네요. 왈가왈부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만 가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제가 온다고 저희 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보세요. 이곳은 격떨어지게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휴, 수준 낮은 것들은 왜 이리 위아래로 다 티가 날까? 사람 불러다가 쫓아내기 전에 그냥 스스로 좀 가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얼른 가세요, 얼른! 시어머니의 외침에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뿌옇게 된 시야를 하고도 그쪽으로 제가 걸음을 빠르게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손등으로 젖은 눈가를 찍어내던 그 찰나에 일이 벌어졌어요. 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저는 깜짝 놀라서 뺨을 맞고 얼굴이 돌아간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그리고 그 앞에는 바로 고모가 계셨습니다. 맞는 말씀 하셨네. 수준 낮은 것들은 왜 이렇게 티가 나나 몰라. 통장에 돈만 많으면 뭐래. 대갈통에 든 게 없는데. 올케 반에 반도 못 따라갈 거면서 카진 고고한 척은 다 하시네. 어이구 추해라. 내 뺨을 쳐. 이런 상스러운 집안을 다 봤나? 우리가 상스러우면 그쪽은 뭐 좀스러운 집안인가? 좀생이처럼 구는 거 보니까 아주 좀스러운 집안 맞네. 맞아. 어줍지 않게 지더대는 발발이는 진짜로 미친 광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낌 따위 하나도 없다는 고모의 눈빛, 그 거침없는 기세 앞에서 시어머니는 어느새 우위를 내주신 뒤였죠.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걸려던 전화를 이미 남편에게 걸어버린 뒤였고요. 장모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엄마가 쫓아내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격이나 수준이나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버지 칠순같이 좋은 날에.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 배신감까지 듭니다. 얼른 달려온 남편이 울컥하며 말을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뺨 맞으심에도 그토록 아끼는 아들의 지지를 모두 얻으셨다는 것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어요. 호기심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왔던 시누이도 상황을 알고 나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실망의 눈빛을 보냈고요. 나만 품격을 챙기고 사는 거야? 수준은 맞추면서 살아야지. 시어머니께서 뒤늦게 외쳐보셨지만 빨갛게 달아오른 그 얼굴이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패배였죠. 시아버지께서 대신이나마 얼른 친정엄마를 향해 사과를 해주셨네요. 5년 전만 해도 말입니다. 제가 90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칠순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은 8순까지 살아있을까 하는 고심입니다. 늙어 죽고 나면 부질없게 될 것들이 참 많죠. 어차피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저승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공통적인데 구차하게 격이니 급이니 이런 것을 따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런 소감도 밝히셨는데 엄마는 정중하게 동의를 표하셨어요. 고모는 시어머니께서 엄마에게 사과를 먼저 하시면 당신의 물에도 사과하시겠다고 그러셨죠. 세상에, 제가 옛날에 알던 고모가 맞나 싶었네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엄마는 긴긴 통화를 하셨고요. 잘 해결된 모양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모는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 양반도 딱히 사과를 촉구하지 않는 걸 보면 뭐 별 생각 없는 모양이던데. 고모가 하도 얄밉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내용은 맞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욕적인 일을 그대로 덮고 싶어 하셨죠. 괜히 사과를 받으시겠답시고 들쑤시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뒤로 시어머니와 한껏 어색하게 지냈고요. 제가 아들을 낳은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먼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와 주신 덕분에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희 고모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세요. 옛날은 그저 옛날이라는 듯 고모가 저희 엄마하고 지금 무척 잘 지내고 계시기 때문에 친정이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65살 노인입니다. 저는 나름 있는 집 장녀로 태어났어요. 물론 그때는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농사일이 대부분이라서 농사를 해야 하는 시즌이 오면 집안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가서 농사일을 도왔죠. 저와 같은 시절을 보내신 장녀라면 다 아시겠지만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부지런하게 어머니를 도와 아침상을 차리고 온 식구들이 식사를 끝내면 설거지와 집안 청소를 하고 동생들을 돌보다가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간단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겨 밭으로 가서 일을 돕고
밥도 드리고 해야 했어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제가 집안일을 해야 했죠.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제 음식 솜씨는 해가 다르게 좋아졌고 수학기가 되어서 일을 하러 오시는 일꾼들도 이 집 밥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을 해주시고는 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그런 칭찬을 듣고 살다 보니까 저에게도 꿈이 생기더군요. 언젠가 도시로 가서 식당을 열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이요. 제가 나이를 먹고 시집을 갈 나이가 될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연애 결혼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좋은 사람이니까 결혼하라고 하면 얼굴도 모르고 시집 가는 게 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셔서 나름 고심을 하셨고요. 쉽게 손이 올라가는 사람이나 술 많이 먹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됐던 저에게 남편은 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제 남편 되는 사람은 도시로 유학을 다녀온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지만 호리호리한 체격에 하얀 얼굴이 완전 새님이라 첫 만남에서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제가 만난 남자라고 해봤자 동네에 있는 아저씨들이나 일하러 오는 일꾼들이 전부였으니까요. 힘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다들 밥도 많이 먹고 체격도 좋고 강한 햇빛에 피부가 타서 시커먼 남자들 뿐이었거든요. 봐왔던 남자들과는 달랐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곁에 가면 항상 좋은 향기가 나기도 했고 저에게 많은 걸 알려준 사람이었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때 시골에서 여자가 국민학교만 나와도 공부를 했다는 소리를 듣던 곳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저를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켜주셨고 고등학교도 가보겠냐는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께서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고 딱 잘라 말하셔서 고등학교는 갈 수 없었습니다. 배움에 아쉬움이 있던 저에게 남편은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며 영어도 알려주고 고등학교 교과서도 어디서 얻어와서 밤늦게까지 저에게 알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동네에서 한 명씩은 꼭 남편에게 매맞던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늦은 시간 유리 깨지는 소리와 여자 흐느끼는 소리, 남자 고함 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저는 내심 남편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했죠.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총 4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뱃속에서 잘못됐고 둘째는 여자아이였어요. 달을 꽉 채우고 태어났지만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100일이 되기도 전에 하늘나라로도 갔습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어요. 5살이 되기 전에 열이 펄펄 끓던 어느 날 결국 자기 형제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갔죠.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남아 남편과 저의 외동 아들이 됐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도 아주 힘들었어요. 셋째 아이를 떠나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남편과 저는 이번만큼은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했어요. 배는 점점 부르고 걷는 것도 힘들어져서 집에서 소일거리로 이웃집 바느질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마을 이장이 저를 급하게 찾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남편이 집으로 오는 길에 차를 피하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 저기서 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차를 보고 급하게 피했는데 순간 미끄러져서 호수에 빠졌다고 하네. 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람이 빠지니까 당황해서 얼른 마을까지 와서 신고를 했는데 아직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래. 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저는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서 배에 무리가 갔고 그로 인해 아들은 조금 이르게 세상에 나와야 했죠. 그렇게 10년도 안 된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보물이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여러모로 저에게 각별한 아이였습니다. 아빠와 정 한번 느껴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제 친정으로 들어간 저는 어떻게든 아들과 아등바등 살아보겠다고 집 처분한 돈으로 동네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장사한다고 서러운 일도 많았죠.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이라 조금은 다를 줄 알았는데 크게 다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일꾼들 밥 해주던 솜씨가 어디 가지 않았는지 제 식당은 나름대로 입소문을 타서 그럭저럭 아들과 제가 살아갈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었어요. 그때쯤 제 아버지가 동네에서 저와 처지가 비슷한 남자와 맞선을 보라고 권해주셨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본인이 잘 키워줄 테니까 새 출발하라고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끝끝내 그런 아버지의 권유를 거부했어요. 결국 아버지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요. 민수는 내가 잘 키워준다고 하지 않니? 아니요, 아버지. 전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남편 잃고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수 때문이에요. 아버지 딸 죽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민수 데려가세요. 고얀 건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따로 있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자아이라고 다른 남자 동생들과 차별을 두고 키우지 않으신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말하는 게 저도 많이 걸렸지만 그때의 제 심정은 정말 그랬습니다. 민수가 있었기에 남편 죽음 앞에서도 살아갈 의지가 있었고 민수가 있었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에게는 민수가 제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민수보다 소중한 건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게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아버지라고 해도 제게서 민수를 빼앗아가는 건 용납할 수 없었고요. 저의 이런 고집 때문인지 아버지는 결국 저에게 지고 마셨어요. 하루를 술을 마시고 돌아오신 아버지가 저를 마당에서 부르셨습니다. 칭얼거리는 민수를 재우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둥그런 달을 보며 서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찌나 연약해 보이시던지 괜히 그 뒷모습에 눈물이 울컥 나오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는 다짜고짜 눈물부터 흘리는 저를 보시고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멈출 때쯤 아버지가 입을 여셨죠. 그런 말이 있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같더구나. 그만 울고 앞으로 민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나 생각해 보렴. 넌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장사로도 충분하겠지만 아이 혼자 키운다는 건 돈도 힘도 많이 드는 법이야. 네, 아버지. 너 시집 보낼 때는 그게 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땐 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죽은 사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때 시집 보내지 말고 1년만 더 내가 데리고 있었으면 너를 이렇게 과부로 만드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남편과 함께한 10년간 아픈 날도 있었지만 행복한 날이 더 많아요. 절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날 아버지와 저는 달빛 아래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본인과 친한 분들께 본인 딸인 제가 식당을 하고 있으니 꼭 한번 가서 식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여기저기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제 식당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었죠.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친정에서 나와 식당 근처에 집을 하나 사서 아들과 함께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쯤 아들도 학교를 가야 해서 아주 적절한 시기였죠. 아들은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만이 아니라 운동도 좋아해서 꼭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공을 차고 온다며 가방만 식당에 벗어두고 나가 놀았죠. 저는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내심 기뻤습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제 식당도 점점 커져갔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으로 식당에 있던 건물도 사고 다른 곳에 2호점을 낼 정도로 가게 안에는 항상 손님이 가득했죠. 2호점이 잘 되니까 주변에서는 다시 재혼하라고 부추기더군요. 좋은 사람 있다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 이외의 남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도저히 남편보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식당을 하면서 아들 키우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급히 저를 부르는 전화에 식당도 제대로 닫지 못하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미숙 언니에게 가게만 봐달라고 부탁하고는 앞치마만 벗어놓고 헐레벌떡 학교로 뛰어갔죠. 저 1학년 8반 김민수 학생 엄마예요. 민수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 하셔서요. 식당에서 아들의 학교까지 뛰어오느라 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숨을 고르며 헉헉거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다가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던지 아들이 있을까 싶어 둘러본 교무실에는 다행히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 어머님. 아유, 뛰어오셨군요. 여기 앉으세요. 물 좀 드시고요. 아들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할 정도로 아이들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분이셨죠. 어머님, 오늘 민수랑 옆반 학생 한 명이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예? 싸우다니요. 저희 민수는 절대 다른 학생들 괴롭히거나 때릴 아이가 아니에요. 화들짝 놀란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머님. 그건 누구보다도 민수 담임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민수에게 이유를 물어봤는데 민수도 싸운 학생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두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고 교무실에 말하러 온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싸웠다고 하던가요? 담임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사실대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옆반 학생 어머님께서 중매를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옆반 학생이 민수한테 너희 엄마도 우리 엄마가 중매해 줄 테니까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 그랬다더군요. 자기가 특별히 엄마한테 잘 말해서 안 때리는 좋은 아빠 소개시켜준다고 자기가 시키는 건 다 하라고 민수한테 으스댔다고 합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던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속에서부터 화가 끓어올랐어요. 당장이라도 그런 소리를 했다는 옆반 학생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화를 내고 싶었죠. 이런 제 생각을 알았는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제게 차가운 물을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옆반 학생 어머님께 연락을 먼저 드릴까 하다가 민수 어머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사건을 아셔야 그쪽에서 갑작스럽게 찾아가셔도 어머니께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저야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어머님께 말씀드린 게 답니다. 민수가 잘한 건 아니지만 너무 혼내지 마세요. 다른 학생들은 이유도 없이 싸우는데 민수는 엄마를 지키겠다는 기특한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다가 어느새 가방을 챙겨 교무실에 들어온 민수와 만날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런 일도 있었고 정규 수업이 끝났으니 가방 챙겨 어머니 오시면 집에 같이 가라고 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유, 아닙니다. 민수랑 같이 어서 집으로 가셔요. 민수 너는 오늘만 특별히 어머님이랑 같이 가라고 조퇴시켜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된다. 알고 있지? 그날 학교를 무슨 정신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발길 닿는 곳으로 걷다 보니까 집에 도착했어요. 식당 문도 제대로 안 닫고 왔는데 다시 식당으로 갈 자신이 없더군요. 미숙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문만 닫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쉬고 싶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민수는 이부자리를 깔아주고 저를 쉬게 하더니 자기가 식당 정리를 하겠다고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제 곁에 앉아 공부를 하더군요. 그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 뒤로 가게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바쁘고 이제 와서 재혼은 무슨 재혼이냐고 말이에요. 단호하게 쳐내기를 여러 번 제 고집을 알았는지 그 뒤로는 중매를 서주겠다, 사람 한번 만나서 차 마시고 오라고 하는 등의 얘기가 쏙 들어갔죠.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 군대를 가는 동안 전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그런 제게 100일 휴가 나온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다른 분 만나도 괜찮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입으로 그 말을 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말이죠. 됐어. 엄만 재혼 생각 없다. 저도 엄마 재혼까지는 생각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연애라도 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아들이 얼마나 짠하던지. 아들은 제게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뒤돌아 방으로 들어가는 그 등이 그날 누워있던 제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던 등과 너무도 겹쳐 보여서 저는 아들의 그 말에도 연애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들도 다 컸고 이제 막 50을 넘긴 나이인데 연애라도 해보라고 소개를 해준다는 말도 많았지만 전 끝끝내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친한 사람들은 미련한 곰처럼 군다는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하고는 했지만 저는 꿋꿋이 사별한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다고 했고요.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한 아들은 회사 인근 작은 방을 얻어 그곳으로 들어갔죠. 월세로 나가는 돈도 있는데 저에게 꼬박꼬박 용돈도 줬고요. 그러다가 참하게 생긴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지아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의 바르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따라 저도 저절로 허리가 숙여지더군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 자리에서 셋이서 사이좋게 웃음이 터져나와 하하호호 웃었습니다.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걸 안 이후로 전 나름대로 소가리를 좀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여자친구의 존재를 이제 알았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상견례 날짜를 콕 집어 알려주니 머릿속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저희와는 다르게 연애 결혼이라는 말도 있는 시대였으니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연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대학생 때도 연애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하던 아이였거든요. 잠자리에 누우면 불쑥불쑥 드는 생각이 혹시 여자친구라고 데려온 아이가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의 등골 빼먹으려고 온 나쁜 아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점점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요. 예, 너는 뭘 그런 거를 생각하니?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자 동네에서 아주 오래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미숙 언니를 찾아가 제 속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거 완전 못된 시어머니 될 사람이네. 웃으면서 장난치듯 말하는 미숙 언니의 말에 괜히 마음이 서글프더군요. 그런 제 마음이 표정에 다 나타났는지 미숙 언니가 황급히 수습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 그래. 너 아무래도 젊은 시절에 남편 잃고 하나 남은 아들만 보면서 살아왔잖니. 그런 마음 드는 거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야, 내가 너였어도 서운하고 괜히 모자란 모습 찾으려고 애쓰겠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아니, 지금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따지다가 어느 순간 걔만 보면 괜히 아들 뺏긴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아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들 결혼 막을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이제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봐. 넌 너무 오랜 세월 아들만 보고 살았잖아. 이제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근사한 사람이랑 연애도 해보고. 다 늙어서 무슨 연애야, 연애는. 늙었다니, 얘? 야, 내가 네 나이로 돌아가면 열심히 연애하고 사니 거다. 아우, 됐어. 나랑 얼마 나이 차이 난다고 그런 소리야? 얘는, 얘, 65이랑 70이랑 같니? 전혀 다르지? 좀 너는 낭만이 없니? 아우, 됐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요즘 시대 100세 시대라니까. 그리고 네가 뭐가 부족하니? 똑똑한 아들 낳아서 자식 짝까지 찾았지. 식당도 잘 되고 있고. 나이도 그만하면 딱 좋지 뭘.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것도 좋잖아. 누가 뭐 진짜 연애하라니?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 먹고 그러라는 거지. 동네에 찾아보면 너 좋다는 사람 많을 텐데. 아이고, 됐어.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아, 이제 그만해, 그만. 그게 아니면, 취미 활동이라도 해보든가. 저는 미숙 언니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주구장창 연애 얘기만 하던 사람이 다른 말을 하니까 괜찮게 생각이 되더군요. 취미? 그래, 취미. 그래,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나도 우리 딸한테 들은 건데, 요 근처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취미 미술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같이 늙은이들 대상으로 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수업료만 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나랑 같이 다니든가. 저는 미숙 언니의 말에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거든요. 저 어릴 때는 종이도 비싸고 색연필이든 크레파스든 그런 건 시골 촌 동네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남편 만나 결혼할 때는 아기를 낳아 키우기 위해 노력했고 남편 죽어서는 아들 하나만 보고 오직 아들만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림이라든지 취미 생활할 것들을 꿈도 못 꿨거든요. 그림? 그림이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림 그려서 뭐 박물관에 전시할 거야. 아니, 무슨 그런 고민을 해. 아니, 그냥 쓱쓱 그리면 그게 그림이지. 요즘은 돈 좀 내고 등록하면 거기서 물감이며 도와주며 준비물 다 준비해준다고 하더라. 한번 등록해보자. 아니, 그림에 관심 없는 나도 다닐 건데, 그림에 관심 없는 너는 얼마나 잘하겠니? 저는 그대로 미숙 언니와 함께 문화센터 노인 취미 그림반에 등록을 하러 갔어요. 문화센터라 그런지 등록비도 저렴하고요. 미숙 언니 말대로 준비물도 모두 그냥 주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신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릴 때는 귀한 종이에 낙서한다고 혼났었는데 지금은 옆에서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오랜만에 뭔가를 배운다는 뿌듯함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그림 그렸는지 재료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려서 점심 장사하는데 재료가 부족해서 점심 장사를 못하던 날들이 점점 늘어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사에 대한 생각도 아들에 대한 생각도 점차 멀어지더라고요. 작가님, 요즘 작품 활동은 잘 돼 가세요? 아들도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걸 알고 그림 작가라고 작가님, 작가님 그렇게 불러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에게 제가 그린 그림을 자랑하느라 바빴고요. 저 엄마, 그러면 그냥 이참에 가게 그냥 팔아버리고 그림 그리면서 노년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림 자랑이 끝나고 아들 밥을 먹이는데 아들이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직장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도 엄마처럼 식당 하고 싶은데, 엄마가 좀 보태줬으면 좋겠어서. 식당? 아니, 장사를 하겠다고? 너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저번에 결혼한다고 데려왔었잖아. 결혼 전까지만 회사 다니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장사해보려고요. 장사는 무슨 장사? 장사가 쉬운 줄 알아? 몸 버리고 마음 버리는 게 장사야. 내가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식당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민수야, 너는 나처럼 힘들지 말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남들처럼 월급 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 제가 아무리 아들에게 장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말해도 아들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결국 아들에게 2호점을 팔아 생긴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땡이야. 더 이상 엄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알았어? 지금 내가 주는 거 말고 더 이상은 나도 못 줘. 난 무조건 남은 거 다 내가 쓰고 죽을 거야. 알겠지? 그럼요. 기필코 성공해서 주신 거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주고 나서 곧이어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크게 별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신혼집 제가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 며느리 쪽 집안에서도 혼수는 알아서 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옛날 사람이니까 혼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해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라고 했죠.
혼자 힘으로 이렇게까지 멋지게 아드님을 키워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유, 아니에요. 민수가 혼자 알아서 컸죠. 저는 장사만 하느라고 아들 공부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걸요. 오고 가는 말 덕분에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아들의 결혼식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결혼식에 심란한 마음을 그림으로 풀어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그림 실력도 많이 좋아져서 칭찬도 많이 받았죠. 최근에는 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그림 대회에서 대상이 뽑혀서 문화센터 게시판에 그림이 걸리기도 했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문화센터 화가님이시잖아. 미숙언니가 놀리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언니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아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줬어요. 이야, 이걸 내가 받아보네. 감회가 새롭다. 아이고, 말은 언제나 안 주면 배신이라는 둥 그런 소리를 해놓고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뭐, 청첩장도 나왔는데 아직도 예비 며느리가 여전히 그래 보여? 아니, 뭔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감정도 확 줄었어. 확실히 내가 집중해야 할 게 생기니까 달라 보이더라고. 상견례에서 봤을 때는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결혼식장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절약하는 게 눈에 보여서 아주 기특해. 사람 마음 갈대라더니 여기 갈대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그래도 다행이다. 아니 기특한 아가씨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지고 있던 집을 내어줬습니다. 마침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나가게 됐거든요. 인테리어 하라고 아들에게 돈도 좀 주고 아들이랑 며느리 바쁜 일 끝나면 명의 이전 해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아들이 결혼도 했고 식당도 하나 처분했으니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저는 1호점 장사와 그림 그리기에 열중을 했죠. 문화센터에 그림이 걸린 이후로는 할머니 작가라는 별명으로 조금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뜨더군요. 마음이 뜨니 장사도 하기 싫고 음식도 하기 싫었습니다. 얼른 하나 남은 식당도 정리하고 싶었지만 차마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그 긴 세월 동안 단골들도 많이 생겨서 그림 그리겠다고 식당 문 닫으면 안 된다고 저를 잡고 어찌나 우는 척을 하든지요. 사장님, 진짜 문 닫으시면 저 여기 앞에서 사장님 다리 붙잡고 엉엉 울 겁니다. 아시겠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고민했지만 저도 저를 위해 결단을 내렸죠. 가게를 정리하고 임대를 놨어요. 그동안 와줬던 단골들에게는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고요. 단골 손님들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결국 제2의 인생을 응원해줬고요. 식당이 있던 자리는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라서 금방 나갔습니다. 저는 식당 자리를 세준 돈 그대로 통장에 넣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작은 잡지나 지역 신문사 같은 곳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있었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그림이 팔리면서 나름 쏠쏠하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들은 저에게 말했던 그대로 식당을 열었어요. 오픈을 하고 몇 개월 동안은 손님도 많이 오고 직원들도 여러 명 있어야 할 정도로 바쁘더군요. 아들이 식당 벽에 걸어놓은 그림도 하나 그려달라고 해서 해바라기 그림도 그려서 선물로 줬습니다. 엄마가 그림 그려주신 해바라기 그림 때문인지 손님들이 진짜 끊임없이 와요. 엄마, 고마워요. 그 바쁜 와중에도 아들은 저에게 그림 그려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고 며느리도 옆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절 닮아서 장사 능력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딱 1년쯤 지날 때부터 아들 식당이 점점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엄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 식당 접고 다른 거 해볼래요. 아들이 식당을 접고 한다는 사업은 바로 홈쇼핑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홈쇼핑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팔아보겠다는 거였죠.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이미 식당을 한다고 할 때 보태줬던 돈이 있었으니 더 이상은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처음에는 아들도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하겠다며 엄마 노후 자금은 절대 손 안 댄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들은 정말 자기 말대로 식당을 정리했어요. 홈쇼핑에 낼 음식 연구한다고 식당 자리를 팔지 않았지만 당장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긴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태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한 거더군요. 어머님, 진짜 조금만 도와주세요. 오빠가 장사도 접고 모아놨던 돈도 떨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며느리 통장으로 매달 50만 원씩 돈을 보내줬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라서 집세가 나갈 일도 없고 그 외에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것은 제 통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며느리 볼 낯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통장으로 몇 번 돈을 보내줬는데 불쑥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 조금만 더 하면 쇼핑몰에 올릴 수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찾아온 아들은 대뜸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녀석이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소기업 론칭 프로젝트를 알아보고 당선되기까지 음식 연구도 열심히 한 것 같았고요. 문제는 공장이었는데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아들 부부가 모아놨던 돈으로는 너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라고 말하고 은행 대출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은행이라고 해도 매달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아니어서 신용대출이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하루하루를 피가 말리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봤고 소상공인 대출을 하려고 봤더니 기준이 애매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기다려주던 공장도 다른 식품을 가동해야 한다고 계약을 안 한다고 했고 부랴부랴 다른 공장을 알아봤더니 거긴 더 높은 계약금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말에 눈 딱 감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식당을 임대해주고 받은 돈을 먼저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며 연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아냈죠. 저는 울지 말고 가서 그 돈으로 급한 공장부터 수습을 하라고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이 정리되고 저는 그 돈도 아들의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입금하자마자 아들에게서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고요. 사실 그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다 내 거라는 둥 내 노후 자금 내가 다 쓰겠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이 곤란한 일이 생겨서 말하면 줄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진짜 일은 아들 부부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생겼어요. 사실 집을 정리할 때 많은 생각을 했죠. 그래도 아들이 마음 편하게 돈 쓰고 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아들이 급할 때 더 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도 저와 같은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물어봤다고 해서 서로서로 양보해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합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치하실 때 꼭 양치 컵으로 하라고 했죠? 왜 물을 낭비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양말 같은 건 세탁기 돌리지 말고 그냥 손빨래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탁기 한번 돌리는데 드는 돈이 얼만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 어머니 미쳤어요? 돈이 남아돌아요? 어떻게 화장지를 5칸씩이나 쓰실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에 어이가 없어서 결국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세상에 화장지를 5칸 썼다고 자기 시어머니를 혼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결국 꾹꾹 눌러 참았던 화를 간신히 다스리며 며느리를 타일렀죠.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더 조심하마. 네, 조심 좀 해주세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돈을 아껴야 한다면서 반찬은 겨우 나물 반찬 조금에 국물 달라고 해도 간신히 주더니
모두가 깊이 잠든 밤에 몰래 치킨이며 족발을 늘어놓고 몰래 처먹고 있더라고요. 몇 번의 그런 밤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은 제가 잔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기 친구와 큰 소리로 전화를 하더군요. 네가 이렇게 하면 저 노인네 나갈 거라며. 나가긴 개뿔. 아주 찰거머리처럼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어찌나 버텨대는지. 아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저 노인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쩜 아들 보고 사는 곳을 들어올 생각을 해? 남편이라는 놈은 나 몰라라 천 나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빚만 만들겠다는 건지. 아우 진짜 다 됐고 그냥 이혼할까 봐.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바로 작은 방에서 나와 전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와 마주서고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너한테 집안일 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로 했냐? 아니면 너한테 십첩반상을 차려달라고 했냐?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들어왔겠니? 며느리는 제가 여태껏 자는 줄 알았는지 방에서 나온 저를 보고 당황하더니 곧이어 사납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나가시라고요. 뭐야? 내가 뭐 좋아서 여기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니? 따로 살 때는 생활비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매달 50만 원씩 이체해줬고 이 집 들어와 살면서는 내가 미안하니까 내 카드로 생활비하라고 카드도 줬는데 내가 왜 내 아들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그깟 푼돈 가지고 지금 저한테 생색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는데요? 어머니 아들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란이야? 문 너머로 다 들려. 당신 어머니한테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등장한 아들에 저와 며느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개처럼 입을 꽉 다문 며느리를 쏘아보면서 아들에게 말했죠. 너 저 고향 것이랑 헤어져. 아무리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아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도 쟤처럼 시어머니한테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며느리는 난 처음 봤다. 그건 어머니께서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그렇죠. 그리고 사사건건 방해라뇨?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나 저 사람이나 이제 일도 안 해서 돈도 없는데 이참에 절약하는 정신 배우세요. 당신 정말 내가 그동안 생활비 많이 못 준 게 미안해서 꾹 참고 살았는데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그러는 건 내 잘못이 있어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렇게 해? 당신보다 훨씬 어른한테까지 그런 태도라니. 그리고 당신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 오시면 맨날 비싼 고기에 비싼 선물 드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왜 이러는 거야?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이런 고양 것. 내 집에서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내가 준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면서 나를 그렇게 대해? 내가 돈이 없긴 왜 없어. 이 집도 내 거고 내가 식당하던 건물도 내 거다. 내가 그리는 그림들 얼마나 잘 팔리는데. 저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씩씩거리는 며느리를 노려다보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됐다. 다 필요 없고 너 얼른 쟤랑 이혼해라. 넌 이만 내 집에서 나가. 하, 누군 뭐 이런 집구석 있고 싶은 줄 아세요? 집이랑 건물이요? 그림? 이 집 가지고 있다는 그 건물이 진짜 어머니 소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림? 어머니, 그림이 얼마에 팔리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깟 그림 몇 장 그렸다고 주변에서 대우해주니까 진짜 뭐 잘 나가는 화가라도 된 줄 아세요? 저도 됐네요. 이혼? 그걸 누가 말해야 되는 건데. 저도 좋아요. 이런 돈도 못 버는 남자랑 사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핸드폰과 지갑만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꼭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했고 아들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대박인 건 일주일 뒤쯤 며느리가 갑자기 집 앞으로 찾아와서 제 다리를 꽉 잡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엉엉 울길래 혹시나 옆집에 말이 나올까봐 며느리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이혼만은 참아주세요.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니까 괜히 힘쓰려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이혼만은 참아달라는 며느리를 떼어내고 이만 돌아가라고 문을 닫았지만 문 앞에서 얼마나 엉엉 울던지 아주 시끄러워서 혼이 났죠. 경찰에 전화라도 할까 했지만 그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정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해서 며느리를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사돈, 접니다. 며느리 통해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애들 이혼시킬 겁니다. 지금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혼이라니요? 며느리 통해서 들으신 게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 아들이 홈쇼핑 사업 해보겠다고 저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어미된 마음으로 제가 살던 집 팔고 그 집값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구박하고 싶어 그런지 제가 하는 모든 행동에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저에게 미쳤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요즘 별난 며느리들 많단 소리 들었어도 시어머니한테 미쳤냐는 소리 하는 며느리라니.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그랬다는 말 듣고 애들 이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돈 없는 아들이랑 더는 못 살겠다면서 나가버렸는데 일주일 만에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하네요. 경찰 부르려다가 그간에 정이 있어서 사돈께 연락드린 거니까 이만 데려가세요. 제 말이 끝나자 사돈은 얼떨떨한 목소리로 일단 알겠다고 얼른 가겠다고 그러더군요. 1시간쯤 지나서 문 앞에 잠깐 소란스러웠다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 밖을 보니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드리고 앉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에게까지 그렇게 하다니 이거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군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애들 이혼시키는 걸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디 한 번만 더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애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기회를 주시면 고쳐보겠다고 하고요. 울컥한 마음에 있는 말 없는 말 뱉어냈다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울더군요. 저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난 자식 한 번 눈 감아주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사돈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을 했죠.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군요. 생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미숙 언니의 전화로 정리됐습니다. 걔 그러는 거 돈 노리고 쇼하는 거야. 돈? 아니, 무슨 돈? 네가 화가 나서 말 다 했다며. 그리고 내가 잠깐 누구 만날 일이 있어서 카페에 갔었는데 네 며느리가 있더라? 며느리가? 언니 내 며느리 얼굴 기억이 나? 나 기억력 좋아. 그리고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던지 내가 시끄러워서 봤다가 아는 얼굴이더라고. 내가 어디서 봤더라 하고 생각하니까 너 그 식당 할 때 가족 사진이라고 걸어놨었잖아. 내가 그걸 거의 매일 봤는데 잊어버리겠니? 아무튼 그 고향 것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던지 내가 다 들었어. 뭘 들었는데? 걔가 너한테 쫓겨나고 그 작당 모의했던 친구랑 만난 것 같더라고. 그러고는 뭐 지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 식당이 있던 건물이며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 이런 걸 아는 부동산에 물어봤나 보더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얼굴 하얗게 변해가지고 후다닥 카페 나가더니 너한테 가려고 나간 거였네. 아무튼 겉이랑 속이랑 다른 것들은 가까이 두는 게 아니야. 내 말 알았어? 저는 미숙 언니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모두 아들에게 말했고 아들은 절대 그런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며느리와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애들 사이에 자식들이 없어서 합의 이혼이 되면 빠르게 이혼할 수 있지만 며느리 쪽에서는 합의 이혼을 거부해서 결국 이혼 소송을 걸어야 했죠. 며느리에게 소장이 날아간 그날 저녁 다시 집으로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이렇게 사죄를 구하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며 울고 불고 시끄럽게 구는 며느리를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자 엉엉 울면서 따라가더군요. 자초지종을 묻는 경찰에게 간단한 이혼 소송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구하자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썼더군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어찌나 시끄럽게 하는지.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이 사업하랴 이혼 준비하랴 더 바빠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끝끝내 거부하더군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다시 한번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번처럼 시끄럽게 굴지도 않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기 물건 가지러 왔다면서 초인종까지 누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물건만 가지고 얼른 가라고 문을 열어줬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여기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노크 소리가 들리더군요. 자기 몸통만한 캐리어를 끌고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는 며느리에게 얼른 가라고 쫓아내고 혹시나 싶어 집안을 뒤져보니 세상에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들고 가버렸더군요. 아들 시계부터 해서 잔돈 넣는 돼지 저금통까지. 그렇게 훔쳐간 며느리가 어이도 없고 한심해서 이 모든 얘기를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은 집안 CCTV를 증거자료로 해서 본인 변호사에게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림 공부를 하던 문화센터에 며느리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찾아와서 난장판을 피웠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다행히 센터 직원들이 막아줘서 큰 소리가 날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잘 살고 있는 아들 부부의 집에 쳐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합가를 하더니 결국은 며느리를 내쫓고 안방마님 역할을 하면서 아들을 세뇌해서 죄 없는 며느리 쫓아내고 결국 이혼하게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경비원에게 잡혀 질질 끌려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저에게 보내준 미수건이 덕분에 저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전에 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문화센터의 직원들이 증언을 해주고 협조를 잘 해줘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도 착실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먹은 상황이 되자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깨달은 며느리가 명예훼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아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 본인은 꼭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며느리 측 변호사는 합의를 보자마자 그동안 함께 식당에서 일해 며느리도 함께 재산을 형성했으니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가 훔쳐간 물건에 대해서 아들 변호사가 주장하자 분명 아들이 제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거라며 조사를 위해 협조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읽어낸 거니까 당당했거든요. 그쪽도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이 오로지 제 힘으로 샀다는 걸 알고 당황하더군요. 오히려 제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며느리에게 50만 원씩 이체했고 아들 부부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는 제 카드를 며느리에게 주고 생활비로 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제가 산 건물에 돈을 보태줬겠어요? 이런 제 말에 며느리 측 변호사는 결국 변호를 포기했고 며느리 역시 결국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받아들이지 않아도 본인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았으니 그런 거였겠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아직도 제대로 끝나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곱씹고 있는데 미수건이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삭혀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응원도 받고 욕도 같이 하는 게 마음이 풀리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털어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